얘기를 좀 하도록 하죠. 화성은 화성 사진들은 뭐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화성이라고 치면 너무너무 좋은 사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화성의 지도가 굉장히 정밀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화성을 지금도 이제는 돌고 있는 게 4대인가 5대인가 그래요. 그 전에 3대가 돌다가 2013년인가? 작년에 미국 우주탐사선 1대하고 인도 우주탐사선 2대가 도착을 해서 궤도선이 2대가 더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땅의 지표면에서 3대인가가 이렇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고 돌고 있는 게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한 5대까지도 될 거예요. 그래서 화성은 정말 굉장히 우리가 정밀하게 관심을 갖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화성 지도가 안녕하세요.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마찬가지 방법으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 보충하는 그런 강연을 드리고 그다음에 같이 보시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끝난 다음에 질문 주시면 되는데 오늘 보실 영상은 이 코스모스라는 다큐멘터리 자체가 결국은 우주라든가 우리의 문명사를 여행을 하는 그런 컨셉이잖아요. 근데 이번 편은 특히나 이제 그런 여행이라고 하는 그런 컨셉에 맞는 그런 다큐멘터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태양계 내에서 지금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게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일반 기사에도 나오고 과학 기사에도 나오는 굉장히 멋진 목성이나 토성이나 이런 행성들 사진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목성이나 토성이나 이런 행성들의 그런 멋진 사진들 또 그들의 정체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근접해서 파악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오늘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태양계 내의 여러 미지의 세계들을 탐험해 나가고 여행해 나가는 그런 과정. 특히 이제 이 다큐멘터리가 1980년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때가 한창 이제 보이저라고 하는 우주 탐사선이 이제 목성과 토성을 이렇게 지나고 있을 그런 무렵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화면을 통해서 좀 생생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초반에 이제 17세기 무렵에 유럽의 과학자들 이야기가 좀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가 어떻게 생각하면 과학자들이 망원경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관측 도구, 또 현미경이라고 하는 관측 도구를 갖게 됨으로써 세상을 보는 인식을 넓혀가는 시기였거든요. 한 400년 전에 갈릴레오가 이제 망원경을 가지고 처음으로 천체를 봐요. 그러니까 처음이란 말은 좀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오늘 망원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이 망원경을 발명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천체를 처음 본 사람이 아마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아닐 거예요. 실제로 기록에도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렇게 달을 보면서 분화구를 그림으로 그려놨거든요. 망원경을 보면서. 근데 그거보다도 영국에 있던 제가 이름이 좀 헷갈리는데 무슨 헬리엇인가 하는 영국의 천문학자가 달을 망원경을 통해서 보면서 분화구를 그려놓은 그림이 시대가 좀 더 앞서 있어요. 앞서 있는 것이 발견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처음으로 천체를 망원경을 갖고 봤느냐 하는 논란에 있어서는 첫 번째라고 하는 이런 이제 숫자에 집착을 하게 되면 헬리엇이 있을 테고 아마 그보다도 더 먼저 하늘을 봤던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제 망원경을 통해서 천체를 바라보고 나서 그 이후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그런 지상에서 또는 해양에서 사용되는 망원경을 하늘을 향해서 돌렸다고 하는 그 지점에서의 업적은 훼손될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망원경이나 현미경을 갖게 됐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눈으로만 우리가 보는데 시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각도의 한계도 있고 눈의 크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두운 것의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망원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더 멀리 더 어두운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장치를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인다고 하는 이런 기준을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전복시키고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준 게 사실은 망원경과 현미경의 발명이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어쩌면 세상을 보는 우리 때 인식이 넓어졌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행을 이렇게 막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떠나는 것하고 이런 어떤 도구의 발달을 통해서 인식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늘 영상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한두 가지 좀 보충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1977년이라고 하는 연도가 있었어요. 아마 여기 학생들 중에는 이때는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바람이었을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저는 이때 존재했었고요. 근데 1977년이라고 하는 그 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연도들이, 중요한 연도들이 있잖아요.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중요한 연도들이 있고, 또는 지구적인 어떤 재앙이 발생한 날도 있을 수 있고 이런데, 이 1977년이라고 하는 연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해가 어떤 해냐 하면, 태양계 내에 행성들이 있는데, 이 행성들 중에서 이제 금성이라든지 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구보다 더 태양에 가깝게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내행성이라고 불러요. 안쪽에 있다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화성은 이제 지구 바깥에 지구에서 이제 태양보다 더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훨씬 멀리 떨어져 있는데, 지금 바깥으로 가서 목성이니 토성이니 해왕성이니 천왕성이니 이런 이제 외곽에 있는 행성들, 또 외행성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1979년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여기가 이제 태양이고요. 지구에서 이렇게 있는데, 목성하고 토성하고 천왕성하고 해왕성이 이렇게 이렇게 나란히 일직선으로 모이게 되는 해가 1979년이에요. 물론 저것은 각 행성마다 공전 주기가 틀리기 때문에 계속 서로 각자 돌다 보면 주기적으로 언젠가 한 번씩 만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모이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는 게 1979년이었어요.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각각의 우주 탐사선들을 목성에다 한 대 보내고 토성에다 한 대 보내고 천왕성에다 한 대 보내고 해왕성에 한 대 보내게 되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란히 올 때 우주 탐사선을 한두 대를 보내서 한꺼번에 다 그냥 관측을 해버리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1979년이라고 하는 해에, 그러니까 79년에 출발을 해야 이제 그 사이에 다른 행성들도 이렇게 공전을 할 테니까 이렇게 한 곳을 거쳐가지고 거기서 관측하고 또 가면 또 제일 가까운 곳이 오고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면 최적의 발사 연도가 1979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제, 물론 이런 계산은 그 이전에 한참 전에 됐었겠죠. 그래서 공론화시켜서 이제 천문학계에 컨센서스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때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를 발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보이저 1호와 2호가 찍어온 영상들을 보시게 될 건데요. 그 이전에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1972년도, 73년도 무렵에 파이어니어 10호와 11호라고 하는 탐사선 두 대를 먼저 보내요. 그래서 얘네들이 목성하고 토성 근처에 가서 이제 돌면 사진을 찍어 오고요. 이 보이저 1호, 2호는 목성과 토성을 넘어서 해왕성과 천왕성을 처음으로 근접해서 사진을 찍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보이저 1호, 2호를 통해서 우리가 태양계 내에 있던 그 외행성들의 실체에 대해서 접근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돼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날짜들이 적혀 있잖아요. 보이저 2호를 먼저 발사해요. 그 궤도상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1호를 9월달에 발사를 해가지고 얘네들 이렇게 가서 먼저 2년 남짓 날아가서 목성을 만나고 그 다음에 토성을 만나고, 그 보이저 1호는 둘 만나고 그냥 태양계 바깥으로 날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보이저 2호는 이렇게 날아가면서 그래서 이거 이제 엄밀하게 계산해가지고 이제 최적화된 궤도를 계산하고 거기에 맞춰서 연료를 싣고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게 이렇게 날아가가지고 요 근처에 이제 만약에 목성 근처를 가면 목성을 돌아요. 이렇게 돌면서 사진을 찍어요. 돌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서 이렇게 막 가속을 시켜가지고 픽 날려보내요.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화성에다가 우리가 우주 탐사선을 보낼 때 화성을 향해 직접 쏘는 게 아니고요. 달을 향해서 쏴요. 그러면 화성 탐사선이 달에 먼저 가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 주위를 막 돌아요. 돌면서 몇 바퀴 돌면서 가속을 시켜서 그 힘으로, 그 에너지로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서 쏠 때 실제로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갖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날아가려면.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것까지 다 계산을 해서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이저 1호는 이렇게 날아가고 있고 2호는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89년 여름 무렵에 해왕성 근처를 보이저 2호가 지나가요. 그리고 조금 더 가게 되면 이제 명왕성이 있고 해왕성이 있는 그 사이쯤에 1990년 2월 14일이 되면, 아마 지난번에 한번 제가 보여드렸을 거예요. 칼 세이건이 제안을 해서 태양계
가족 사진을 찍는 작업을 해요. 아마 첫 시간에 제가 안 오셨던 분들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 사진이 여기 지구의 모습이고요. 그 근처에서 찍은 거예요. 작게 안 보이는데 블루 페일 돗 이렇게 검색을 하시거나 또는 그 창백한 푸른 점, 이게 그 89년 여름이잖아요. 90년 2월 14일에 찍은 거예요. 발렌타인데이를 기념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게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 보이저 1호와 2호가 이제 그 영상은 제가 따로 안 보여드리겠어요. 굉장히 이게 총에 80년에 나온 다큐멘터리니까 생각해 보시면 지금 요기를 지나고 있을 무렵이에요. 요 목성을 79년에 지나고 6월에 지나고 80년 12월이니까 토성을 아직 못 간 목성에 대한 관측 자료가 막 들어와서 사람들이 그 목성의 사진을 보고 막 흥분해 있고 지금 들떠 있는 그 상태에서 이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토성으로 가서 이쪽으로 쭉 날아가게 되죠. 아까 제가 1979년이 이제 이런 작업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절이라서 그렇게 보이저 1호와 2호를 쏘아 보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전에 실험을 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몇 가지 테스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본격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 72년, 73년에 파이어니어 10호, 11호를 보냈는데 이 4대가 지금 태양계 외곽으로 나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방향인데요. 이게 태양이 중심이고 이렇게 각기 다른 방향으로 4대의 우주 탐사선이 이제 얘네들은 태양계 내에 있는 목성이나 토성이나 해왕성이나 천왕성을 관측하는 임무는 다 끝났고요. 지금 이제 태양계를 벗어나려고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아마 보이저 1호가 태양계를 거의 벗어나서 인터스텔라 공간으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가고 있는데 파이어니어 10호와 11호가 먼저 발사를 했잖아요. 72년과 73년에. 그런데 그 다음에 보이저 2호가 그 다음에 발사했고 보이저 1호를 제일 나중에 발사했거든요. 그런데 물론 궤도상의 문제도 있지만 보이저 1호가 현재 태양으로부터 또 지구로부터 가장 멀리까지 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어니어호는 72년 3년에 발사할 때 이 자체가 이제 갖고 있는 속도 같은 것들이 이제 향상이 됐어요. 보이저호를 쏠 때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보이저 1호와 2호가 따라잡은 거죠. 거리를. 따라잡았고 그 다음에 보이저 2호를 보이저 1호가 어느 날 따라잡았어요. 그래서 현재 보이저 1호가 인류가 만든 인공 구조물 중에서 가장 지금 지구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그런 상태로 가고 있어요. 대략적으로 빛의 속도로 한 17시간에서 18시간 사이 정도 가는 거리를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위터 하시는 분들은 트위터에 보시면 보이저 2호가 하는 트위터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이저 2호가 하는 건 아니고요. 나사에 있는 어느 방에서 어떤 연구원이 하겠죠? 이렇게 하는데 보이저 2호는 소식이 끊겼어요. 지금 파이어니어 1호, 2호하고 보이저 1호, 2호가 지금 외곽으로 가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에게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건 보이저 1호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갖고 갔던 동력이 다 떨어졌어요. 보통 작은 원자로를 가져가거든요. 근데 그 원자로를 가져가면 그 원자로에 사용되는 원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다 썼기 때문에 이제 전기를 만들어낼 장치가 이제 재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소식이 끊겼어요. 소식이 끊겼기 때문에 사진을 찍거나 이런 거 전송할 수가 없는데 보이저 1호는 여전히 가동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2020 몇 년 무렵에 끝나요. 그러면 얘가 어디쯤 가고 있을 거라는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확인할 도리가 없죠. 근데 지금도 이제 보이저는 계속 이걸 보내오고 있는데 트위터에서는 보이저 2호가 자기 쌍둥이인 보이저 1호의 소식을 전하는 형식으로 트위터를 알리고 있어요. 되게 재밌는 작업이죠. 그래서 이 보이저 1호가 지금 제일 멀리 가고 있고 이 보이저 1호는 인공 구조물이잖아요. 우리가 만든 인공물인데 이게 다 이제 합금으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표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우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구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지구보다는 굉장히 척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지구가 대기에 둘러싸여 있어서 우주 공간에서 굉장히 강한 우주선이라든지 자외선 같은 것들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온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견뎌낼 수 있게 이제 합금을 만들어서 도금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6억 년 정도, 5, 6억 년 정도 견딜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과학자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아마도 이 보이저호나 1호나 2호나 파이어니어 같은 것들이 이제 계속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태양계를 이제 벗어나고 있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물리적인 태양계는 한 3만 년 정도 더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오르트 구름이라고 해서 혜성의 이제 혜성들의 고향이죠. 혜성 이제 얼음 덩어리 같은 애들이 있는 곳인데 그까지 한 3만 년이 걸리고 제일 가까운 이제 태양에서 가까운 별까지는 한 5만 년 정도에서 7만 년이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가 존속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인간이라고 하는 종이.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굉장히 많은 뭐 수천만 종에 이르는 생명체들 있잖아요. 근데 지금 존재하는 생명체들은 지금까지 지구상에 나타났다가 멸절하고 이랬던 것들이 99%라면 단지 1%만 현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이렇게 지구상에서 어떤 종이 태어났다가 멸절하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종이 뭐 그런 것에 예외가 될 이유는 전혀 없으니까 언젠가는 멸절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 기간도 이렇게 따져보면 뭐 공룡이 몇 억 년을 끌었긴 했지만 뭐 몇 억 년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보이저호가 이제 만약에 어떤 다른 행성계에 어떤 행성에 도달을 하거나 뭐 이럴 경우를 생각하면 아마 그런 것들이 알려지거나 할 경우에는 이미 우리 종족은 멸종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보이저호를 일종의 인류가 보낸 문화유산이나 이런 거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 네 대가 지금 열심히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궤적을 그럼 어떻게 아느냐, 소식도 안 보내오냐 하는데, 우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진공 상태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밀어준 대로 계속 이 관성으로 날아가는 거거든요. 뭔가 이렇게 걸릴 게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가고 있을 거라고 하는 것들을 꽤 정확하게, 돌발 사태만 없다면, 돌발 사태라는 게 일어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파이어니어 10호와 11호에 판을 붙였어요. 그래서 파이어니어 플래그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말하자면 우리 인류를 대표하는, 우리를 소개하는 그런 장치죠. 말하자면 그림인데, 근데 이거 자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몇 억 년을 버틸 수 있게 이렇게 잘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게 나중에 발견될 때쯤이면 우리는 이제 이미 멸종했을 거라고 보면 유서라고 해도 될 거고요. 그런 셈인 거죠. 그래서 이 작업에도 당연히 칼 세이건이 참여를 했고요. 드레이크라고 하는 외계 지적 생명체 탐색의 선구자이신 분이 있는데, 드레이크 박사님도 참여를 했었고, 근데 이 한 장에다가 이게 이제 1972년, 73년 무렵에 만들어서 파이어니어호 표면에다 붙여서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인류에 대한 생각을 집약시켜서 담아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사람의 모습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원래 원안보다는 훨씬 바뀐 모습이에요. 원안은 훨씬 더 리얼하게, 그리고 이렇게 임신하고 있는 여자의 모습을 담고 있는 그런 형태를 제안을 처음에 했었고요. 근데 포르노 시비에 휩싸여요. 그래서 파이어니어가 이렇게 실제로 발사할 때 피켓팅하고 막 반대하고 이런 기독교인들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이게 나간 이후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러니까 리얼하게 묘사했다는 것 때문에 그렇고, 이 얼굴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 바뀌게 돼요. 원안은 이제 굉장히 이걸 주도한 사람들이 과학자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정보 제공 입장에서 많이 접근을 했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지금 손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 게 이제 안녕 이런 표시일 거 아니에요? 근데 저거 가지고도 논란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왜 남자가 이러고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고요. 그랬었고, 그 다음에는 이런 것이 우리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도 사실은 어떤 문명에서 만났을 때 반갑다는 표시와 어떤 적대감을 내는 표시들이 있는데, 저 표시를 적대감이 있는 표시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니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어떤 정보를 집약시켰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지구인들의 어떤 그 당시의 것들을 집약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문화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담겨져 있는 거죠. 물론
이것을 이제 제작하고 준비하고 한 사람들이 과학자였기 때문에 훨씬 더 그 과학적인 마인드가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었겠죠. 요 뒤에 있는 게 파이어니어호의 모습이에요. 우주 탐사선. 탐사의 모습이고요. 요게 태양이고요. 요게 수성, 금성, 지구죠. 지구에서 요 탐사선을 보냈다 하는 걸 알려준 거예요. 태양에서 이렇게 세 번째 행성. 이때는 명왕성이 여전히 있어요. 요 옆에 이렇게 있는 게 뭐냐면 이진법으로 그까지 거리 같은 것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요게 되게 요 두 개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게 지금 태양의 세 번째 행성에 이렇게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태양을 도대체 이걸 받아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차릴까? 그래서 요거를 우주지도라고 불러요. 뭐냐면 요 가운데가 당연히 태양이나 지구겠죠. 우리를 중심으로 어떤 천체를 봤을 때 천체까지의 거리와 위치를 나타낸 건데요. 굉장히 특이한 천체를 골랐어요. 펄사라고 하는 천체가 있거든요. 중성자별이에요. 중성자별은 태양보다 좀 이렇게 훨씬 더 무거운 별이 죽을 때 죽고 난 다음에 생기는 찌꺼기 별이거든요. 그 밀도가 엄청나게 높은 별이에요. 그래서 중성자별이 있는데 이 중성자별이 회전을 하는 걸 펄사라고 불러요. 펄스를 내는 별이다. 펄세이팅 펄스를 내는 스타다 그래서 펄사라고 이렇게 줄여 부른다 그래요. 그래서 얘는 빠른 애들은 1초에 1000바퀴를 돌고 그래요. 그러니까 1초에 1000번 신호가 막 나오고 이런 것들이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신기한 별이지만 어떤 외계인들이 보더라도 신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 별들은. 그리고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방향에 이게 여기 또 눈금 있는 게 다 그까지의 뭐 거리라든가 그 펄사를 관측할 수 있는 뭐 전파망역을 관측할 수 있는 주파수라든가 이런 정보들이 담겨 있는 거고요. 거리와 방향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구라고 하는 태양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바라본 펄사들의 지도잖아요. 근데 만약에 외계인들이 똑똑하다면 저걸 받아서 자기네도 펄사를 보고 있는데 위치가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좌표 변환을 막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데 요 가운데 있는 별이 저 별이구나. 알아차려서 그럼 그 별의 세 번째 해서 이렇게 생긴 애를 보고 얘네들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걸 알아차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펄사 나오는 게 우주에서의 어떤 별의 위치를 알려주는 그런 지도. 우주의 지도라고 하게 되고 뭐 펄사가 반짝반짝 이렇게 펄스를 내니까 우주 등대라고 부르기도 해요. 빠른 애들 1초에 1000번을 신호를 낸다면 1000번을 회전을 해요.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언제나 더 큰 꿈을 꾸고 더 멀리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칼 세이건이 코스모스에서 보여준 탐구 정신입니다.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도 천문학자 칼 세이건의 팬이었습니다. 오바마와 전 세계 7억 시청자를 사로잡은 코스모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야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 대서사시의 출발점을 책으로 확인하세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사이언스 북스가 펴냈습니다. 그리고 얘는 뭐냐면 자세히 보시면 요거랑 화살표 방향이 틀려요. 요거랑. 저게 뭐냐면 수소예요, 수소. 그 주기율표 1번이 수소잖아요. 수소, 헬륨 이렇게 하는데 수소가 우주에서 제일 많은 물질 중에 한 물질이에요. 거의 한 75% 정도의 우주에 있는 물질들이 수소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수소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는 우리들의 지식 정도를 여기다가 알려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화살표가 되게 중요한데요. 화살표가 이렇게 바뀌는 게 수소라고 하는 애들이 스핀이 변한다고 불러요. 스핀 방향이 스핀이 변한다. 그럼 스핀이 변한다는 게 뭔가가 일어났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주에 있는 원자라든가 이런 물질들은 뭐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지만 얘가 운동을 했다든가 상태가 변했다든가 하면 뭔가 변한 거잖아요. 그러면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변한 만큼이 에너지가 되든 뭐 다른 형태로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핀이 변했을 때 1420MHz라고 하는 주파수에서 수소의 방출선이 나가요. 근데 수소는 우주에서 제일 흔한 원소잖아요. 그러니까 저 수소의 이 스핀이 바뀐다는 걸 안다는 거는 1420MHz라는 그 매직 주파수를 안다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요 그림 하나를 통해서 요렇게 생긴 애들이 갖고 있는 지적인 능력을 파악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외계인을 향한 그 메시지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뭐 타임캡슐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 보이조호에는 저거보다 더 발전을 시켜서 이런 골든 레코드라고 부르는데요. 레코드판 3장을 넣었어요. 그래서 아까는 그림 한 장이지만 77년에 보이조호를 볼 때는 3장을 넣었는데 그 3장 속에는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 3장 속에는 이제 녹음도 했어요. 그래서 그 각 나라마다 인사말들, 한국 사람이 한 여자분이 한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말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뭐 그 각종 이제 언어들로 그런 것도 있고 지구의 소리, 아기가 우는 소리, 뭐 비가 내리는 소리 이런 소리도 녹음을 해서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진도 들어있어요. 사진에는 이제 지구를 대표하는 사진들. 그래서 아까 논란이 되었던 사람 손 이렇게 들고 있는 게 임신한 여자의 모습도 거기다 집어넣었고요. 뭐 이렇게 손도 아마 위치를 바꿔서 한 것도 넣었는지 정확하진 않은데 그런 식으로 돼 있고. 그래서 그런 지구를 대표할 것을 이제 멀티미디어적으로 넣은 거죠. 근데 레코드판을 넣었어요. LP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전히 이제 이거 아시죠? 우리의 이게 뚜껑이에요. 뚜껑에다 우리의 지식을 알려주는 거고요. 이 위치, 지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방법을 썼고, 이게 뭐냐면 LP판을 이렇게 넣었다는 거고요. 바늘을 이렇게 올려놓고 돌려봐라. 바늘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돌리라는 그 매뉴얼이에요. 그런데 그 그림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그림이 들어있으면 그림을 이렇게 얘를 돌리면 신호들이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몇 대 몇으로 잘라야 그림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거를 여기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떤 해서 이렇게 쭉쭉쭉쭉 해서 이렇게 나오게 한다. 그리고 그 테스트가 잘 끝나서 나오면 화면에 동그란 화면이 나오면 네가 잘하고 있다는 표시다. 이게 매뉴얼이에요. 그렇게 해서 한번 골든 디스크라고 해서 찾아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것들, 소리라든가 그런 것들, 음악도 많이 넣었어요. 그러니까 월드 뮤직이라서 일본 음악도 들어있는데 우리나라 음악은 안타깝게도 포함이 안 됐는데 월드 뮤직도 들어가 있고 팝송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의 그 어떤 인류를 대표하는 그런 확장성의 모습입니다. 당시에 보이조호가 이제 그 막 갔을 때 1980년이니까 이게 이제 가서 신호를 보내오고 어떤 걸 찍어오고 이럴 무렵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생생한 모습이고 중간에 이제 뭐 이 얘기도 같이 나옵니다. 이제 이게 1980년에 다큐멘터리가 있으니까 목성에서 찍어온 보이조호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 1990년 무렵에 90년이면 이제 그 다른 행성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업데이트된 모습을 이제 칼세이건이 다시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오늘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제가 보여드릴 것은 그 이후에 그 외행성들 탐사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보여드립니다.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보이조호와 파이어니어호가 사실 근접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찍어온 것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외행성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어요. 여전히. 이 카시니 호이겐스라고 하는 탐사선이 1977년에 토성으로 갔는데요. 토성 궤도를 지금 돌고 있어요. 이 영상에서는 이 사람이 호이겐스라는 사람이 네덜란드 사람인데 요즘에는 하위 헌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요즘에 현지 발음으로 이름을 부르는 걸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는 뭐 중국 사람들 이름도 등소평 그랬는데 덩샤오평 이렇게 하듯이 이 호이겐스라고 전통적으로 불렀고 칼세건도 발음은 호이겐스 비슷하게 해요. 뭐 이건 미국식 발음인 거죠. 그러니까 네덜란드 화가 중에 반고호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벤고 그래요. 벤고 그럼 VAN이니까 벤이라고 부르는 거고 GOGH니까 벤고 그래요. 우리는 못 알아듣죠. 우리는 반고호로. 근데 원래 네덜란드에서는 판호흐 그래요. 그러니까 G가 흐 발음이 나거든요. 그래서 판호흐 그래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이 G가 흐 발음이 나서 Y는 IJ의 약자가 Y거든요. 그래서 이거 UI가 아위 발음이 나요. 하위 헌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제 우리말로 하위 헌스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요. 제가 네덜란드에서 박사과정을 했었는데, 제가 다니는 학교 이름이 G로 시작한 학교예요. 그래서 전부 G니까 GR에서 그로닝겐이라고 불러요. 근데 기차표 살 때 그로닝겐 그러면 아무도 못 알아듣고요. 흐로닝원 간다 그렇게. 처음에 제가 이렇게 유학 가게 된 학교에서 논문이 많이 나와서 그분들이 이름을 이렇게 우리식으로 발음하고 있어서 이제 가서 거기 있는 교수님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 사람 논문을 많이 읽었다고 막 얘기하는 바로 그 사람이었는데 제 발음은 이제 제 식대로 하니까 이 사람은 자기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고요. 벨기에 사람들 유머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당신 이름이 뭡니까 물어보면 당신 국적이 뭡니까 하고 딱
되물어본다. 거기는 네덜란드 말도 쓰고 프랑스어도 쓰거든요. 더군다나 이렇게 써놓은 걸 영어식으로 읽을 수도 있고 프랑스식으로 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국적에 따라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97년에 발사가 되어서 갔거든요. 근데 토성 근처를 돌면서 그 보이저호 이후에 토성에 대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진들은 정말 멋진 사진들이 있는데 이게 거기 근접해서 찍은 사진이에요. 토성 사진들 카시니 지구 토성 사진 찾아보면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사진들 엄청나게 많고요. 근접해서 찍다 보니까 토성의 위성도 많이 발견을 했고 고리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많은 바깥에 연한 고리도 있고 고리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됐고 고리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관측할 수도 있게 됐고요. 그래서 이 그 카시니 탐사선이 그런 토성계에서 지금도 돌고 있어요. 지금도 사진을 보내주고 있는데 그 토성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고 특히 이게 타이탄의 표면인데요. 토성의 위성 중에 제일 큰 그 위성이 타이탄이라는 애가 있어요. 굉장히 큰 애인데 아까 카시니 호이겐스호라고 불렀잖아요. 카시니라고 하는 그 우주 탐사선이 있는데 그 안에다가 호이겐스라고 하는 작은 탐사선을 싣고 간 거예요. 근데 이 호이겐스 뭐 하는 탐사선이냐면 이 타이탄에다가 착륙을 시키는 거예요. 돌아오지는 못하지만 착륙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착륙을 하면서 타이탄 표면을 찍어서 보낸 사진인데요. 이 타이탄은 그 메탄가스나 암모니아가스가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대기가 되게 두꺼워요. 보통 그 행성들의 달이 이게 크기도 작고 그러기 때문에 대기를 붙잡고 있는 애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 타이탄은 대기가 굉장히 두꺼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타이탄은 그 지구의 초창기 모습이랑 굉장히 닮아 있어요. 그래서 얘는 바다도 있고요, 호수도 있고 강도 있는데 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메탄, 액체 메탄이 막 흘러다녀요. 그러니까 실제 흘러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서 이게 지구가 처음 태어났을 무렵에 원시지구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대기 조성도. 그래서 여기서는 그 뭐랄까 지구에서 처음 태어난 그 생명체들의 어떤 단서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특별히 카시니호 속에다가 호이겐스호를 갖고 와서 여기다 착륙을 시킨 거예요. 그 착륙을 하면서 사진을 막 찍어 보냈는데 이제 그런 정보를 갖고 타이탄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2005년에 처음 발견하고 2006년도부터 사진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토성의 달 중에서 엔셀라두스라고 하는 달이 있어요. 되게 조그만 달인데 여기 지금 뿅뿅뿅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그 어떤 기체가 아니고요. 물이에요, 물. 간헐천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안 가봤지만 옐로우스톤 미국에 가면 간헐천 많게 온다고. 그러니까 지각을 뚫고 그 속에 있던 뜨거운 물들이 막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지각을 뚫고. 그런 거 우리가 지구에서 간헐천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바로 간헐천이에요. 그 대신에 얘는 나오자마자 이제 추우니까 얼어붙겠죠. 하지만 지구가 아닌 다른 천체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액체 상태의 물이 표면에 있는 걸 목격한 사진이에요. 2006년도에 나왔던 거고.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생명체와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가겠죠. 그래서 이 엔셀라두스에 이렇게 솟구치는 간헐천을 발견한 것도 카시니호의 업적이에요. 이 위에도 그 토성의 달이라든지 토성 표면이라든지 고리라든지 이런 많은 정보들 지금도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토성에는 당분간 그 카시니호가 돌면서 계속 관측을 아직도 활발하게 보내주고 있어요. 그 이 엔셀라두스는 2006년도에 수능 시험에 나왔어요. 2006년에 수능 시험에 천문학 문제는 사실 수능 시험에 나올 게 뻔해요. 그래서 매년 거의 저도 적중률 100%를 그러니까 맨날 나오는 문제 있잖아요. 무슨 뭐야 그거 사람들 되게 싫어하는 거 이렇게 적정적이 따져가지고 뭐 아워 앵글 구하고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럼 맨날 나오는 시험 문제 있거든요. 그런 거 말고 그 어떤 천문학적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늘 그런 것도 일어나면 그게 수능 시험에 그런 사건이라는 게 뭐 1년 내내 얼마나 많겠어요. 손가락 꼽을 정도잖아요. 근데 2006년대 큰 문제가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명왕성이 그 8월 달에 행성에서 퇴출되거든요. 그 사건이랑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두 문제 다 시험을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뭐 나올지 아시겠죠, 그러면. 작년 올해 이렇게 하면 뭐 로제타호 해성에 한 거 그런 것들 유력한 거고 지금 세레스라고 하는 외소 행성 주위에 도온이라고 하는 탐사선이 가서 돌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나오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봐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유호라이즌이 2006년도에 출발을 했는데요.
이 뉴호라이즌이 그 올해 7월 달에 아마 7월 14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 예정일이 7월 14일에 이 명왕성 근처에 도달을 해요. 그래서 명왕성을 돌면서 명왕성 사진을 찍어 올 거예요. 2006년에 출발했으니까 근 10년 만에 가는 거잖아요. 2006년 이게 아마 2월인가 3월에 발사를 한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해 8월 달에 명왕성이 퇴출이 돼요. 출발할 때는 태양계 내 9번째 행성 명왕성 탐사선이었는데 이제 바뀌어서 명왕성 탐사선이 이게 행성 탐사선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근처를 카이퍼 벨트라고 그러거든요. 명왕성 같은 게 많이 있는 지역을 카이퍼 벨트 탐사선 뉴호라이즌으로 바뀌었어요. 다른 도시 이름이. 얘가 드디어 이제 그래서 가면서 사진을 좀 찍어 보냈는데요. 이게 올해 1월 달에 찍은 건데 요게 명왕성이고 지금 요게 명왕성의 달인 샤론일 거예요. 뭐 카론이라고 부르게 샤론이라고. 명왕성은 작은데 지금까지 달이 5개인가가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고만고만해요. 명왕성보다 많이 작질 않아요. 서로 이렇게. 그래서 어떤 때는 어느 게 달이고 어느 게 뭔지. 그래서 이제 사실은 명왕성이 행성이라고 하는 그 규격을 못 맞춰서 탈락을 한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세레스 말씀드렸는데요. 이 세레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돈이라고 하는 탐사선이 돌고 있는데 며칠 전에 근처에 도달했죠. 근데 이 세레스는 목성하고 화성 사이에는 소행성 대에 있는 소행성이었어요. 그랬는데 이 명왕성이 2006년에 이제 외소행성으로 바뀌면서 몇 개를 더 규합을 해가지고 이제 외소행성이 됐거든요. 지금 이제 숫자가 좀 늘어났는데 그때 이 세레스가 끼었어요. 외소행성으로. 그러니까 소행성에서 외소행성으로 격상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레스는 크기도 몇백 킬로미터 정도 꽤 크고요. 그냥 동글동글하고 뭐 그래요. 그래서 얘는 외소행성을 분류해요. 위치는 거기에 있지만.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세레스가 옛날에 발견됐을 때 얘를 한때 행성이라고 불렀었어요. 명왕성이 발견되기 전에 1800년대. 그래서 1800년대에는 한 5, 60년 동안인가가 세레스가 논란은 계속 있었는데 얘를 행성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화성하고 목성 사이에 있는 행성인 거죠. 그랬다가 얘도 명왕성처럼 계속 문제가 있는 거죠. 크기도 작고 뭐 그래서 논란 끝에 1860년인가 퇴출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명왕성이 발견돼서 9번째 행성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 세레스가 9번째가 아니라 그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던 행성으로 버젓이 존재했던 기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얘가 드디어 올 여름에 갈 거거든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그 보이저 1호, 2호라든지 파이어니어 10호, 11호라든지 또는 지금 가 있는 카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행성들 근접 촬영했잖아요. 목성이나 수성이나 금성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단 한 행성, 지금은 행성이 아닌 명왕성은 근접 촬영한 적이 없어요. 이게 지금 처음 가는 거거든요. 그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명왕성을 얘기할 때 근접해서 촬영해서 탐사해보지 못한 유일한 행성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행성이 아니니까 그런 말은 못하고 그러면 최초로 다가가서 보는 외소행성 하려고 보니까 세레스에 벌써 돈이 갔어요. 그래서 뭐 그런 의미는 많이 퇴색되었지만 그 카이퍼 벨트라고 하는 지역에 굉장히 먼 지역에 가서 탐색을 하는 그 사진들을 우리가 직접 조만간 올 여름부터 받아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네, 그 다음에 이 주노라고 하는 탐사선이 지금 가고 있어요. 2011년에 발사를 해서요. 얘는 목성에 가는 애인데 목성의 극궤도를 돌아요. 이렇게. 극궤도를 이렇게 돌면서 얘는 뭘 하겠냐면 목성의 그 자기장 또는 목성의 이제 그 대기 상태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 한창 날아가고 있고요. 얘가 내년 여름에 목성 근처에 도달할 예정이에요. 그렇게 되면 지금 카시니가 지금 화성 그 토성 근처에 돌고 있잖아요. 화성은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 대가 지금 돌고 있고 그 금성과 수성에도 우리가 꾸준히 지금 탐사선들을 보내서 새롭게 그 뭐 메신저라는 이름의 또는 머큐리라는 이름의 금성이나 그 수성 탐사선들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활약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목성에까지 보내면 얘도 이제 계속 돌면서 궤도선이니까 사진을 카시니오처럼 찍어 보낼 예정이에요. 거기다가 유호라이즌이 명왕성 쪽에 가 있으면 어쩌면 다른 시대에 비해서 동시다발적으로 행성들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막 한꺼번에 받아보는 그런 이제 시대가 내년쯤에 열릴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얘는 지금 이제 쭉 가고 있고 내년 7월 5일이네요 목표가. 7월 5일에 이 목성 궤도에 도달해서
사진을 찍어보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계획되어 있거나 지금 진행 중인 탐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진행되고 있다는 건 뭐냐면 돈이 실제 투여가 되어서 가고 있거나 만들고 있거나 발사 날짜가 확정됐거나 이런 것들이고요. 그게 끝이에요. 당분간. 한 2060년까지 이렇게 보는데 물론 그 사이에 생기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데 이제 지금 거의 확정 단계에 와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2020년 발사 예정이에요. 주스라고 불러요. 주피터 아이스 문 익스플로러. 그러니까 그 목성의 주변에 있는 그 이제 달들이죠. 달이 엄청나게 많은데 사실은 보이저가 가서 또 달 한 20개 발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목성 달이 제가 기억하기로 60몇 개가 이름이 붙어 있고요. 뭐 이름 붙어 있지 않은 게 또 부지기수로 많이 있어요. 근데 얘는 그러니까 목성으로 띄우는 거죠. 얘도. 그럼 목성을 띄우는데 목적 자체가 그 IC 문이라고 하는 IC라는 말을 붙인 이유가 목성의 그 달들은 표면이 다 얼음으로 뒤덮여 있어요. 추우니까. 아까 토성의 엔셀라두스라든지 이런 애들 다 얼음으로 뒤덮여 있거든요. 타이탄이 굉장히 특이한 애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보려고 그러는 건데 지금 후보를 지금 3개를 가니메데, 칼리스토, 유로파 여기다가 2호까지 치면 4개가 갈릴레오의 위성이라 그래서 갈릴레오가 작은 망원경 가지고 옛날에 400년 전에 봤을 때 이렇게 발견한 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큰 위성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눈에 잘 띄는 거고 이 표면들이 다 이제 얼음으로 이렇게 뒤덮여 있는데 이 탐사 위성의 목적은 이런 애들을 관측을 해가지고 겉에는 얼음으로 뒤덮여 있잖아요. 그럼 그 얼음 밑에는 이렇게 지열에 의해서 녹아서 그 바다가 형성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돌면서 이제 스펙트럼 관측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관측을 해서 이 얼음 밑에 있는 그래서 이제 IC 문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얼음 밑에 있을지도 모르는 생명체에 대한 탐색이 목적이에요. 물론 뭐 목성의 형성 과정이라든가 이런 물리적인 것도 관심이 있지만 그래서 특별히 이 달들을 그래서 몇 바퀴를 돌 것인가 뭐 이렇게 계획도 지금 짜져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2012년인가 이제 확정한 1차 확정한 것이 요 세 그 목성의 달들을 집중적으로 탐색한다 하는 것이고 2022년에 발사하는 한 2, 3년이면 도달을 하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실은 지금 그 현재로서 태양계 내에서 그 목성부터 시작한 외행성들에 대한 지금 그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해왕성과 천왕성은 보이저 1호는 그냥 날아갔고 보이저 2호가 한 번씩 갔던 거거든요. 근접 촬영을. 그래서 사실은 거기 천왕성이나 해왕성에도 이렇게 토성처럼 고리가 있다는 것도 발견했고요. 그래서 여전히 해왕성하고 천왕성은 당분간 근미래에도 그 이상의 정보가 없는 미지의 세계로 남아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보이저호의 업적이라는 게 또 그 아직 오래됐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유일한 어떤 정보를 특히 어떤 행성들에 대해서는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아마 영상에선 주로 목성을 보시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굉장히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는 요 유로파 탐사선이 계획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그랬는데 지난 정부 때 캔슬이 됐다가 오바마 정부 들어서면서 다시 유로파 탐사선을 보내는 게 이제 시작이 됐어요. 아직 구체적인 날짜가 나오진 않았는데 그래서 어쩌면 요거는 지금 유럽에서 주도하는 거거든요. 그 유럽에서 주도하는 그 작업이라서 유럽과 미국이 아마 이렇게 경쟁을 하는 구도가 될 수도 있고 협력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유로파 탐사선을 보내는데 그걸 더 구체적으로 착륙을 시켜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실제로 생명체가 있는지 바닷속에서 찾아보겠다는 그런 정도까지 지금 기획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당분간 뭐 한 10년, 20년 내에 탐사선이고 좀 아쉬운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왕성하고 해왕성에 대한 탐사선이 한 대쯤 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정도로 하고요. 일단 영상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질문 받겠습니다. 우리 안에 천사가 살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진화심리학자 스티븐 핑커가 그 천사에 주목했습니다. 한국과 세계의 지식 생태계를 충격에 빠뜨린 올해 최고의 과학 도서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 인류 진화와 폭력에 대한 획기적인 해석 내일의 세계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 중앙일보 동아일보 2014 올해의 책 선정 2014 한국출판문화상 번역부문 수상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
사이언스 북스에서 펴냈습니다. 네, 잘 보셨죠? 질문 받겠습니다. 네. 이번에 또 이제 네덜란드의 그 항해랑 이제 연관시켜서 이제 설명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유럽인들이 신대륙 개척하고 이랬는데, 그 또 신대륙을 개척하고 나서 그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을 거의 완전 인종 청소를 했어요. 지금 이렇게 우주 개발을 하는 목적도 마치 예전에 신대륙 개척 시대처럼 뭐 약탈을 한다든지 그런 식민지를 만든다든지 그런 목적이 강한 게 아닌가 저는 의심스럽고, 또 그 만약에 제가 그 우주의 지적 생존명체라면 지금 지구인들을 경계하면서 나타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꼭꼭 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그 외계 생명체들한테 진심으로 좀 다가갈 수 있을지.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과학자는 칼 세건도 그렇지만 일단 우주 탐사하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의구심들을 가질 수 있죠. 그냥 우리들의 그 경험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우주 탐사선들을 보셨지만 이게 무기를 가지고 가는 시스템들이 아니에요. 그냥 가서 찍고 확인하고 이런 시스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이렇게 식민지 개척 시대의 그런 항해랑은 그런 큰 구별점들이 있고요. 물론 이제 그 뭐 소행성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달 같은 것들을 이렇게 그 상업화 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은 많이 하고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꿈하고 또 과학자들의 꿈은 좀 괴리가 있기도 하고, 그 근본적으로는 이제 그 지구를 벗어나서 가는 것이 어떤 것을 개척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새로운 우리들의 꿈을 향해서 가는 그런 쪽에 방점을 많이 두는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제일 큰 차이점이 그 무장하지 않았다는 것. 무장하지 않고 보낼 수 있게 이게 합의가 되었다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봐요. 오히려 걱정하는 것은 그 화성 탐사선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이렇게 지구에서 탐사선 쏠 때 이렇게 멸균 처리를 하거든요. 멸균 처리, 그러니까 칼세건 박사학위 논문 중에 한 챕터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그 위험성, 그러니까 달에 보낼 때도 그랬고 화성도 그랬고,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이미 지구상에 있던 어떤 미생물이나 박테리아 같은 것들이 충분히 여기서 이렇게 조치가 되지 않은 상태로 가가지고 그런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자외선이나 이런 것에 조금 더 강하게 노출될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해서 노력을 해요. 실제로 그 달에 그 탐사선에 묻어갔던 박테리아가 그 다음에 살아서 돌아온 경우가 있거든요. 몇 년 동안 살다가.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우려를 오히려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도 식민지를 개척하던 시대에 이렇게 어떤 병균 같은 것들이 가가지고 그쪽 사람들 멸종시킨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의 우려에 대한 것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 러시아 따로, 뭐 중국 따로, 유럽 따로, 미국 따로 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거를 통제할 수 있는 뭐랄까 실질적인 실효적인 장치가 없어요. 공고하지만.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의 우주 탐사 계획을 샅샅이 검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힘도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하고 있는 것을 다른 뭐 국제연합이나 이런 데서 검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들이 얘기하는 데이터를 믿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게 좀 이제 되게 우려스러운 거죠, 오히려. 네. 또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그 영상 사진을 가지고 그 목성의 내부에 고체 수소가 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 질문 하나 하고요. 그 아까 설명 화면에 보니까는 충분히 중력이 있다면 목성 스스로도 그 안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설명이 있던데, 그게 예컨대 한 1억 년, 2억 년 지난 다음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는 두 가지만. 내부는 뭐 지구 내부도 마찬가지지만 직접 볼 수가 없잖아요. 그 대신에 여러 가지 장치가 있죠. 뭐 그 어떤 팔을 쏴가지고 반사돼서 나오는 것들을 보고 그것들의 이제 밀도라든가 재질을 알아내는 거죠. 목성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는 표면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다가 뭐를 쏜다든가 아니면 이제 그걸 견딜 만한 압력이 되는지를 분석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결코 우리가 볼 수는 없죠. 어떤 형태로든. 그런 것이고, 목성은 이미 핵융합 작용을 못하게끔 운명 지어진 거예요. 뭐 1억 년이 지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처음 태어날 때 목성이든지 뭐 지구든지 태양이든지 간에 어떤 가스 구름 덩어리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압축이 되는 거죠. 중력계 수축이 돼가지고 그러는 건데, 그러기에는 목성 자체가 원래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 가스의 질량
중력 크기 자체가 이미 도달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이미 물 건너갔죠. 걔는 뭐 앞으로 50억 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 결정이 되어야만 되는 거죠. 네. 제가 궁금한 건 우주선 연료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저희도 지금 핵융합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태양계 밖으로 항해를 할 때는 핵융합으로는 이제 연료가 부족해서 불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중력 도움닫기를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방물질의 경우에는 용기가 보관 용기가 아직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아직 불가능한 거고, 그래서 어떤 게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은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제일 관심 갖고 보고 있는 거는 우주 돛대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보이저도 보셨지만 작은 이제 소형 원자로를 가져가는데 2020 몇 년쯤에 이제 다 고갈이 되고요. 근데 항해는 계속해요. 왜냐하면 밀어놓은 관성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는 건데 우주 돛대라 그러는데 실제로 일본에서 실험을 했고요. 하려는데 이제 배에서 이렇게 돛을 닦고 있는 배처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돛을 만드는데 그 돛이라는 게 실제 돛이고 실제로 어떤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지구상에서는 바람이 이렇게 밀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모양이 네모난 돛도 있고 세모난 돛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모난 돛하고 세모난 돛이 이제 쓰이는 그게 틀리거든요. 세모난 게 훨씬 더 지그재그로 빨리빨리 갈 수 있고요. 네모난 거는 밀어줘서 추력을 굉장히 강하게 할 수 있는 건데 그 원리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단지 밀어주는 동력이 지구상에서는 바람이었지만 태양에로부터 나오는 태양풍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태양 막 폭발을 하고 있고 거기서 별의별 입자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입자들이 수도 없이 지구도 오지만 계속해서 지난 한 50억 년 동안 계속 나와서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로켓에다 이렇게 돛을 달아놓으면 이 돛은 이제 그렇게 태양으로서 나온 입자에 굉장히 민감한 거죠. 그러면 이게 와가지고 끊임없이 부딪히고 반사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이용한다 해서 갑자기 팍 빠르게 갈 수는 없는데 우리가 태양계 내 항해가 아니라 태양계를 벗어난 어떤 다른 태양계까지 항해를 생각한다면 얘를 미는 거예요. 계속 태양풍에다 노출돼서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하면 돛을 달고 있는 로켓이 점점 이렇게 가속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태양계를 벗어날 무렵쯤 되면 이게 거의 비례속도에 가깝게 가속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조금씩 해가지고 한 1000년 있어서 가속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값싸고 굉장히 자연적인 에너지고 이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뭐 단위 면적당 몇 개가 때리면 이게 초속 얼마씩 가속이 된다 이런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럼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해가지고 밀어내가지고 실제 그런 연구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동력을 처음부터 다 가져간다고 하는 것은 항상 가져갈 수 있는 양의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갔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밀어놓은 상태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는 그 방법밖에 없고요. 예를 들어서 그럴 수는 있죠. 그렇게 가속을 시켜서 태양계를 벗어나고 그 안에는 몇 개의 작은 원자로를 가져가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식으로 하이브리드식으로 구성을 하는 거죠. 지금 요즘에 제일 관심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반물질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하는데 그런 거보다는 이제 플라즈마 상태에서의 그것도 계속 어쨌든 밀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연료들에 대한 연구도 하지만 하고 있고 또 지금 말씀드린 돛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켓 여행, 우주 여행을 할 때는 좀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 태양계 내에서의 여행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원자로를 쓰다가 원자로를 안 쓰는 식으로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화성 유인 우주선 계획 얘기하면 다시 원자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어요. 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보이저가 처음 출발하기 시작한 게 1977년도부터 출발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저 코스모스 동영상에서 나왔었듯이 그때 당시에 기계나 보이저가 보내온 정보를 처리하고 하는 장치들이 굉장히 오래돼 보이잖아요. 지금 핸드폰도 단 10년 사이에 엄청난 발전을 했듯이 지금 그 보이저를 관측하던 장비나 시스템들이 얼마만큼 발전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천문학을 이제 지원하는 말하자면 자원은 누군가 개인이 내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범국가적으로 진행되는 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나요, 혹시? 보통 그렇죠. 네, 보통 그렇다면 뭔가 목적성이 있을 텐데 그게 단지 물론 천문학자분들은 직접 호기심에서 나오는 걸 수도 있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그런 호기심만으로는 그런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을 들어가는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뭐랄까 좀 학자들과 뭐 그 자원을 지원하는 국가 사이에서 이해가 같이 이렇게 충돌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좀 이해가 맞아떨어져 가는 목적이라는 게 있는지 좀 궁금해요. 당연히 그 당시에 나온 영상이 있잖아요. 그걸 아까 갈세관이 업데이트본에서 얘기를 해줬지만, 이게 이미지 프로세싱 작업이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 옛날 데이터를 다시 분석을 하면 그때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죠. 그렇게 해서 많이 발견을 하고 있고요. 뭐, 그 사이에 발전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상에서 발전하는 것만큼이나 발전했으니까 지금 싣고 가는 그 장비들은 그때보다 훨씬 뛰어난 장비들을 싣고 가요. 그러니까 그 발전은 뭐 똑같이 간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발견하지 못했던 걸 그 당시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이미지 처리를 통해서 발견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저고에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그 금성에서의 뭐 그 화산 폭발 같은 것들 이런 거에 관한 것들은 굉장히 많이 다시 70년대 그 금성 관측했던 데이터를 지금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발견된 거를 단어를 프리 디스커버리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 프리카버리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보통은 발견한다는 게 지금 발견하는 건데 이미 사진 속에는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는 모르다 지금 이제 더 좋은 분석 기술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를 프리카버리라는 말을 써서 천문학에서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뭐 목적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그럴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도 되게 애증이 한꺼번에 존재하는 나라잖아요. 이 나라에 대한 굉장히 이제 워낙 큰 나라고 굉장히 자유로운 나라였고 아까 1930, 40년대, 50년대 미국은 정말 과학자들 천국이었거든요. 과학자들뿐 아니라 아마 그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천국이었을 거고요. 근데 이제 미국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여러 면들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 굉장히 위대하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우주 개발을 하는 목적이 인류 번영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걸 할 때 인류 번영이라 그러면 인류 번영 속에는 여러 가지 목적과 의미가 함축되어 있잖아요.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세기 항해 시대에도 그 군사적인 목적 또는 상업적인 이득을 취하기 목적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국가의 위신 또 한편에서는 그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들의 호기심을 충족하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가 섞여 있잖아요. 마찬가지인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물론 그 사이에는 굉장히 치열한 다툼들이 있죠.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 항상 예산을 깎으면 또 국민운동을 통해서 또 예산을 불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유로파 그 탐사선이 그 이전 정부에 삭감이 됐다가 오바마 정부에서 다시 살아나고 이런 식의 과정이 계속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제 우리나라는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우주 개발의 목적이 굉장히 이렇게 왜소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 번영 그러면 내가 꿈을 위해서 해도 되는 거고 군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해도 되는 거고 여러 가지를 바꾸용할 수 있는데 우리는 굉장히 실용적으로 우주 개발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득한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미국도 취득하지 못하는 경제적인 이득을 왜 취득할 이유도 만무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일본은 과학위성이나 지금 일본이 하야부사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소행성에 가서 직접 이렇게 그 물질을 채취해서 돌아왔어요. 그게 제일 첫 번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아무 나라도 못했던 걸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본은 그렇게 과학을 이렇게 하는데 내심으로는 굉장히 군사적인 야욕이 있는 거죠. 그 중국은 지금 중국은 달에도 가고 화성에도 보내겠다 그러고 막 이러는데 중국의 목적은 여러 가지 중에서 그냥 중화사상 고취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돈이 얼마가 들고 국민들의 눈치 보고 이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애국심을 호소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인도는 제가 아마 화성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겠지만 미국이 6천억, 7천억 들여서 화성 궤도선 하나 보낼 때 똑같은 시간에 그걸 10분의 1 가격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중저가 시장을 노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나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들이
띄워줄 수 있는 거죠. 그 정도 감당하는. 그러니까 그 시장을 노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나름대로 뚜렷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동의하던 비난하던 간에.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돈의 문제를 얘기하면 그 큐리오시티라고 하는 화성 탐사선 얘기를 제가 듣는데 그걸 이제 시작부터 이렇게 가가지고 활동 지금도 하고 있는데 쭉 해서 뭐 한 10년, 20년 동안 총 비용이 3조 원이에요. 4대강 22조잖아요. 8번 보내는 거예요, 8번. 큐리오시티를. 그것도 1년 동안이 아니라 10수년 동안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런 돈이고요. 자원외교 안 드러났지만 100조 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문제에서 항상 우리가 그 얘기를 할 때 우주 개발에 천문학적인 숫자에 돈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좀 허구적인 요소가 있어요.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아까 GNP의 1%를 항상 새로운 여행, 항해와 도전에 썼다 그러잖아요. 그럴 거예요. 우리나라 아마 GNP가 200~300억 조 정도 되겠죠? 3조 원이면 1%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돈이면 세계 톱 클래스의 우주 개발, 물론 이제 기술이나 어떤 그런 것들의 기밀의 문제나 이런 뚫을 것들이 많지만 그렇다는 얘기죠. 그게 3조 원이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참여해서 짓고 있는 25m짜리 지상 망원경이 있어요. GMT라고 그러는데 그 미국이랑 뭐 호주랑 합작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10% 지분을 참여를 해요. 1,000억 원 내요. 1조 원짜리예요. 25m 직경짜리를 칠레에다 짓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 20년 동안 지어요. 거기에 과학자들의 인건비 모두 다 들어간 게 1조예요. 1조.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4대강 22조 너무 아깝잖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이거를 하면 박사가 몇 명이 배출이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갈등들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우주 개발하느냐 이런 것이 있지만 냉정하게 따져보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가치에다가 투자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당장 투자를 해야 되고 우리나라가 뭐 지금 이제 많이 나아졌지만 뭐 이렇게 정도 살게 됐으면 사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원조 받았던 것을 원조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이렇게 해 나가는 이유가 또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도 뭐 내가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어도 영화 한 편 보면서 커피 한 잔 마실 수도 있는 거고 또 미래를 위해서 내가 어렵지만 조금 더 가계를 줄이고 교육에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우리가 다방면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주 개발에 함축돼 있다고 보고요. 물론 그 사이에서는 정부와 세금 내는 사람들 또 과학자들, 엔지니어들 뭐 여러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얽혀서 항상 왔다 갔다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렇게 좀 이렇게 조금 더 뭐랄까 냉정하게 따져보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천문학적인 숫자라는 건 사실은 100억, 1000억 이 정도 숫자거든요. 근데 우리는 몇십조, 몇백조를 그냥 마구 날리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숫자가 현실의 숫자를 못 따라가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천문학적인 숫자를 그러면 작은 숫자 뭐 이렇게 바꾸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될 거고 이렇게. 네, 세상 우리나라에서는.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지금 보니까 그 타이탄 쪽에서 뭐 화성보다도 오히려 뭐 생명체가 없으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의 환상적인 조건이던데 그 지금 타이탄 쪽에서의 뭐 생명의 존재 확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인적으로 전망하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생명의 해성기원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입장을 검토해 볼 때 개인적으로는 그 해성의 궤도 자체가 그 항성으로부터 상당히 먼 거리까지 그 확장돼 있기 때문에 뭐 온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가 뭔지 좀 듣고 싶습니다. 타이탄은 지금은 그 화성에 집중되어 있고요. 화성에서 발견되는 것은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화성의 탐사선들이 계속 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타이탄은 말씀드린 대로 지구 초창기 모습이랑 비슷해서 이렇게 올려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성이 1번 후보라면 아까 말씀드린 엔셀라두스, 그다음에 유로파, 타이탄 얘네들이 2순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이제 탐색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은 화성에 집중하고 있는데 개연성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해성이 그러니까 태양계가 처음 만들어질 때 아까 보이저가 이렇게 쭉 가면 오르트 구름이라는 게 나온다는데요. 거기가 이제 해성들이 오는 고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걔네들이 이렇게 태양계 내에서 이렇게 부스러기들이 밀려나가가지고 이렇게 쌓여 있는 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태양계가 막 만들어질 때
그때 이렇게 냉동 보관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속에는 이미 그 관측을 통해서 우리가 뭐 아미노산이라든지 다른 어떤 유기 성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를 여러 차례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 스펙트럼 관측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H2O 성분도 물도 되게 많고, 그래서 화성이 어떤 식으로든 지구라든가 화성이라든가 뭐 금성에 충돌을 해서 물이랑 그런 유기 물질들을 공급했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과학자는 아무도 없어요. 단지 문제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생명체를 그 촉발시키는데, 발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겠느냐 가지고 지금 논란 중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어떤 논란이 있을 때 그 단계가 있는데, 혜성이 뭐 생명체를 갖다 줬느냐 말느냐, 이거는 굉장히 이제 러프한 굉장히 큰 질문이고요. 지금 질문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근데 왔다는 건 분명하고 재료를 공급했다는 것도 분명한데, 그러면 그 양이 바다를 만들어서 대기 순환시킬 정도로 충분했느냐 하는 걸 정량적으로 따지는 지금 단계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다,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거고, 유기물질도 지금은 이제 어느 단계냐면, 그 유기물질이라 그러면 뭐 여러 단계 유기물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미노산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DNA랑 관련돼서. 그래서 실제로 그게 완성되어서 왔느냐,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왔느냐, 지구상에서 발견되는 생명체를 DNA를 두고 있는 20가지 아미노산이 이미 만들어서 왔느냐, 뭐 이런 식의 굉장히 세밀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것이 큰 담론이라면 벌써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하는 단계까지 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그렇게 따지면 이제 어느 정도 개입을 했고, 화성에는 안 했는데 지구는 했고, 뭐 이런 식의 답들이 이제 나오겠죠. 그런 정도의 지금 단계에 와 있습니다. 네, 오늘 또 뭐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